이번 주 수확한 제철 경제 이슈 맛있게 요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시동입니다. 예,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를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네. 잘 몰라요. 유산세는 뭐고 유산 취득세는 무엇인가. 사실은 유산세 그래서 또 유산 취득세 그래서 뒤에 세가 붙어가지고 무슨 별도의 세금 항목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상속세를 부과하는 어떤 원칙이랄까요, 부과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에 하고 있던 게 유산세 방식인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버님 한 분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재산을 15억을 물려준다. 그리고 아들은 셋 있다. 이렇게 네. 해볼게요. 그러면 뭐 배우자는 어떻게 됐어? 아들들은 뭐 돈이 있대? 이런 사람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얼마 남겼어? 그 재산 가만히 좀 둬봐. 예. 그게 바로 유산이잖아요. 예. 그 유산에 집중하는 게 유산세입니다. 뭐냐면 오늘 예를 들면은 20억 남겼다. 예, 10억 남겼다. 보는 거예요. 그것만 보는 예, 거예요. 그래서 10억을 지금 남겼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10억을 딱 고정해 놓고 일단 일괄공제 5억을 빼줍니다. 그러면 이제 10억이 남잖아요. 예. 그럼 그 10억에다가 일단 세금을 부과합니다. 10억의 세율은 24%거든요. 그러면 2억 4천이 세금이 붙겠죠. 그렇게 해서 아들이 만약에 3명이라고 했으니까 3분의 1씩 3분의 1씩 세금을 내게 되면 8천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를 각각 3명에게 딱딱딱 떨어뜨려 주는 게 지금 방식이에요. 즉 유산 자체를 확정해 놓고 예. 최우선적으로 유산에다가 먼저 세금이라든지 공제를 해놓고 그걸 나중에 분배하는 방식인데요. 돈에다가 세금 붙이고 나머지 이후에 분배.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돈에 이거 집중한다. 방식. 예. 유산에 집중한다. 그래서 유산세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바뀌는 방식은 뭐냐면 유산 취득세 방식인데 이번에는 취득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잖아요. 취득은 누가 하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죠. 예, 사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똑같은 예시로 해보면 10억을 남기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15억을 3명에게 일단 분배합니다. 아들 1, 2, 3에게. 예. 그러면 5억씩 분배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5억씩 받은 사람들에게 아까 공제했던 일괄 공제 5억씩을 딱딱딱 하고 나면은요. 얼마 남습니까? 영원이죠. 예. 세금을 안 냅니다.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를 하겠다. 유산에다가 세금 내는 게 아니라 유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취득을 다 시켜놓고 그 각각에게 공제를 곱해서 별도의 세금 방식을 부과하겠다라는 부과 방식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네. 그러니까 자녀 같은 경우에는 5억 원까지 현행 법을 그대로 준용을 하면은 네. 5억 원까지는 이제 공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한 자녀 네. 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제가 딱 그렇죠. 들어보니까 근데 네. 자녀가 한 10명이다. 만약에 맞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예. 10명이다라고 네. 하면은 뭐 이거는 한 100억을 유산받아도 돈 안 내겠 세금 거의 안 내겠는데요. 그렇죠. 100억까지는 아니고 한 뭐 50억까지 받아도 맞습니다. 사실은 다자녀 또 상속이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예. 더 유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제가 그냥 이거는 음모론은 아니고요. 네. 일단은 요즘의 트렌드를 봤을 때는요. 돈이 많고 부자들이 아이를 더 많이 낳아.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실제 그렇죠. 왜냐하면 예. 여유가 있어야 가족을 더 많이 부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장 내가 네. 지금 집도 못 사고 있는데 자녀 못 낳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게 네. 그런 이유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부자 감세 아닌가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일단 이게 만약에 아직은 통과된 건 아니지만 이게 적용되면 어떤 계층에 더 많이 효과가 있나라고 보면은요. 네. 일단 추후에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상속 재산 관련해서 어느 구간에서 상속세들을 많이 내고 있나 보잖아요. 그러면 10억 이하 쪽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0원부터 그러니까 상속 재산을 0부터 했을 때 10억까지 벌면 한 24%가 있고요. 예. 10억에서 20억 사이 구간이 42%니까 거의 반이 여기 걸려 있어요. 그리고 20억에서 30억 구간이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억 이하 구간이 85%예요. 사실상요. 그런데 이따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유산 취득세로 바뀌고 여러 가지 공제도 좀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반영을 하면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요. 20억 내지는 30억 밑으로는 30억 정도는 앞으로 상속이 발생됐을 때 실제로 거의 다 면세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다자녀에게 유리하고 이런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상 30억 정도의
가 어디서 나온 거냐라고 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상속이 가능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예 강남의 집 한 채가 요새 국평이 30억이야. 서울의 웬만한 지역에 좋은 입지에 있는 것도 20억은 돼. 그러니까 집 한 채 정도는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라고 하는 여론도 있는 반면에 예. 적어도 상속은 지금 기준으로 해도 2만 명 정도만 상속세를 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적은 수죠. 그리고 사실은 부자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만약에 유산취득세가 바뀌면은 빠져나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가 빠져나갈 가능성이 많아요. 2만 명 내는 중에서도. 예. 그러면 이건 부자들 중에서도 부자들을 또 빼주는 부자 감세 아니냐라고 하는 시선이 현재 둘 다 가능하게 교차해서 지금 현재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정부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국회 통과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네. 이 그동안 민주당이 또 내놨던 안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저께 발표한 정부의 안은 다양한 안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 첫 번째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예. 조금 더 국민들에게 생활에 밀접한 안 두 가지 정도는 더 소개를 해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소개해 하나는 주십시오. 뭐냐면 자녀 공제가 아까 저희가 살짝 지나갔습니다만 제가 일괄 공제는 5억이었는데요. 예. 사실상 정확하게 현행제도에서 자녀 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야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안 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 이번에 바뀌는 포인트가 뭐냐면 자녀 공제를 5억으로 늘린다는 게 하나의 또 포인트입니다. 10배 커지는 거죠. 예. 자 그리고 배우자 공제가 5억인데요. 배우자 공제를 10억으로 늘리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 요 세 가지가 제가 볼 때는 이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예. 자 일단 그렇게 놓고요. 요 핵심적인 안을 5월 안에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다라는 게 로드맵이고요. 만약에 정부가 통과를 해주면 시행일은 2028년으로 잡겠다라는 게 현재의 로드맵입니다. 그럼 일단 국회에서 어떻게 논의될지가 핵심인데 그동안 민주당이 최근에 사실은 상속세 관련해서 예전과 다르게 전향적인 입장, 뭐 우클릭하는 입장을 많이 보였거든요. 뭐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안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예. 배우자 공제는 뭐 민주당 안은 8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이니까 2억 정도 늘어나는 거니까 합의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자녀 공제는 민주당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정부 방식으로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면 그동안 받아왔던 일괄 공제 5억을 개별 취득자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자녀 공제 방식으로 바꿔서 5억으로 해주면 효과가 비슷하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됐을 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요 세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현재 기준으로는 여야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동안 이 여당 국힘에서 주장했었던 가업 상속 같은 거 중견기업들이 보통 해당이 많이 되거나 그다음에 이제 초부자들 슈퍼리치들에 해당하는 최고 세율 구간에서의 좀 완화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얹어질지가 쟁점인데 그렇게 해서 일괄 타결을 하면은 이 사실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이제 앞으로 기다리게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합의 가능한 선에서 단계별로 교집합 먼저 통과하자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 세 가지 안 정도는 아마 합의에 근접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관건은 여론이죠. 방금 우리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현재 부의 불평등이라든지 어떤 자산의 계속된 세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고 우리나라의 형평성이 사실은 뭐 좋지 않다. 이런 부분도 많이 계시고요. 뭐 집 한 채 정도 물려주는 게 별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만 한편으로는 30억 정도면 보통 중서민들 입장에서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는 큰 재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속세 개편이 결국 부자 감세를 지향한다.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다라는 여론이 높아진다면 국회 논의에서 어느 정도 개편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고요. 아예 그 정도면 합리적인 개편이야. 지금까지 75년간 상속세 큰 틀이 바뀌지 않았어. 더군다나 세율도 24년 동안 바뀌지 않았어. 뭐 이런 걸 고려한다면 그래서 이런 여론이 좀 높아진다면 이 정도 쟁점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래서 아무래도 여론의 추이가 제가 볼 때는 좀 국회 논의에 중요한 어떤 키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속세 최고 세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건드리지 않을 가능성도 뭐 있으니까 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저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 말씀하셨다시피 상속세를 이렇게 올렸을 때 이게 혜택을 보는 게 뭐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마용성의 아파트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유산 취득세로 바꾸고 배우자 공제, 자녀 공제 5억씩을 놓고 자녀가 2명, 3명 있다라고 해보면 딱 20억에서 30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맞는 거죠. 서울에 마용성의 좋은 아파트 하나 또는 30억까지 자녀 3명을 늘리면 강남 아파트 하나. 이거랑 딱 맞아떨어지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대한민국에는 5,300만 명이 살고 있고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역도 있고 서울에도 뭐 이를테면은 강북구도 있고 관악구도 있고 은평구도 있고 있는데 특정 지역에만 해당이 될 수 있는 뭐 네. 꼭 거기만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정책이 정말로 모두에게 또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그게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보통 분들도 그래 내가 살던 집 하나 물려주는 건 상속세를 부담시켜서 집까지 팔아야 되는 건 부담이야라고 하는 그런 컨셉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신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살던 집을 물려준다고 할 때 이 보통 집의 가격이 지금 이 제도로 하면 20억이나 30억까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건 철저히 수도권의 좋은 노른자리 땅에 맞춰진 눈높이다라는 비판도 역시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사실은 이제 어쨌거나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은요. 또 한편 걱정되는 것은 세수 부족이거든요. 어쨌거나 세금이 깎아지는 방식으로의 개편이거든요. 네. 예, 정부 안으로 봤을 때 현재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약 2조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제가 볼 때 더 클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2조, 3조의 세수 감소가 지금 한 푼이 아까운 우리나라 재정 규모를 재정 상황, 뭐 세수 결손 이런 걸 고려해 본다면 야, 지금 이게 사실은 국가 살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다면 이것 또한 적절한 타이밍이겠는가라는 또 한쪽의 비판의 얘기도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소는 누가 키울지 좀 지켜보고요. 이번에는 홈플러스 가보겠습니다. 기업 회생 불가능 시나리오가 나온다던데 네. 이게 지금 악화일로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가 지난주 조금 다뤄드렸습니다만은 그래 뭐 큰 기업인데 안타깝게 기업 회생이 들어갔겠구나라는 정도로만 사실은 이제 다뤄드렸는데 이제 숨겨진 얘기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 생길 파장이 일파만파 다양하게 번지고 있어서 계속 뜨거운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쨌거나 기업이 회생이 되려면 뭐 채권자들이 조금 희생을 하던 뭐 이해관계자들 조금 희생을 하던 살려내고 간다라면 그래도 이 회생 절차가 의미가 있을 텐데 자칫하면 회생 시나리오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금융계 일각에서 나옵니다. 뭐냐면 메리츠가 약 1조 2천억 정도의 이제 투자를 해놓고 네. 담보로 전국에 있는 알짜 홈플러스의 매장과 부지를 담보로 잡았거든요. 근데 지금 내부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 얘기가 메리츠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요, 메리츠가 쉽게 말하면 홈플러스를 갖고 홈플러스에 있는 땅과 부지를 매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1조 2천억 원의 채권을 먼저 상환받겠다라는 방식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실행이 된다면 그러면 기껏 회생 계획을 세워봤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왜? 유통의 근간인 매장이 없어지는 상황이 되니까요. 아니 그러면은 제가 예. 이거 들으면서 이 기사를 보면서 들은 생각은 네. 메리츠는 그러면은 이제 아예 홈플러스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다. 빨리 우리 담보라도 우리 빨리 뽑아내자. 네. 이렇게 지금 본다라는 거잖아요. 정확한 포인트입니다. 예. 메리츠 입장에서는 담보권 실행을 하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회수하거나 기업 회생에 협조하는 것이 유리하거나 그게 상법적으로 자본시장법적으로 자기네들한테도 배임 이슈가 아니게 되면 그쪽으로 협조해 줄 가능성이 있는데 앵커님 분석처럼 가만히 돌아가는 판을 보니 아예 회생 계획은 거의 어려울 것 같고 자기네들이 채권을 빨리 회수하는 게 오히려 가장 선관주의 의무에 부합하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가장 최우선 담보권자가 담보를 먼저 실행해서 나가는 경우를 우리가 상정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전국에 있는 매장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고 주 알짜 매장이 팔리게 되면은요. 회생 계획 자체가 존재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또 하나가 문제가 되겠고요. 또 예.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메리츠가 홈플러스가 갖고 있는 부동산 담보의 총 가치를 4조 7천억 정도로 보는데 알짜 매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순서적으로 팔리거나 통매각을 트라이하게 되면은요. 지금 갖고 있는 감정 가격이 그대로 현실에서 시세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 소위 말하는 할인 매각 아니고서는 팔리지 않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거부터 이렇게 팔려가면은 나머지는 안 팔리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가격이 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융권 일각에서는 지금 담보 가치를 4조 7천억으로 보는데 아니다. 2조대로 봐야 된다라는 보수적인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회생 계획 자체도 물거품이 됩니다만 그나마라도 팔렸다고 치면은 이제 그 팔리고 난 나머지 잔존 메리츠가 회수하고 난 잔존 가액을 가지고도 나머지 채권자들이 받아갈 게 없는 말 그대로 공중분해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 이런 것까지도 현재 워스트 시나리오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메리츠가 그러면 이 결정을 언제쯤 하게 되는 거예요?
담보권은 하시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현재 메리츠에게 전권이 옵션이 부여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신탁 계약상으로는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메리츠가 실행하게 되면요. 이제 뭐 나머지 회사기구 뭐 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 돼 버리거든요. 그냥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된다. 정부가 나서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안을 막아줘야 된다. 라고 하면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메리츠 입장에서도 그런 명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다른 어떤 옵션이라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배임이 되지 않는 정책적 지원이나 명분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가니까 이게 문제가 정치 문제나 제도의 문제로 올라붙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려했던 거가 이제 협력사들의 어떤 피해 뭐 이런 것도 얘기가 있는데 지금 일단 어음 부도가 이어지고 있네요. 금융 관련해서 현재 제가 볼 때는 파생적인 리스크가 계속 커지는 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앵커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음 있지 않습니까? 예. 어음이 바로 부도 처리가 됐고요. 또 그로 인해서 신한이라든지 SC제일은행의 당좌 거래가 아예 중지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당좌 거래 중지 같은 어떤 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채권에도 그 사유를 근거로 다른 채권도 부도화시킬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기한이익 EOD 상실 사유가 전염되는 조항이 발동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한편으로 제가 보니까요. 점점 이제 확인되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금융 관련한 최근 채무만 보면은요. CP가 약 1,000억 정도. 그다음에 뭐 단기 사채도 뭐 그 정도. 그다음에 그 전자유동화증권 단기 사채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ABS인데 네. 이게 약 4천억이 지금 발행된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4천억짜리가 현재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음부도 나서 당좌거래 정지됐고요. 4천억짜리 유동화증권이 현재 일괄 디폴트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거 매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일단 바로 그런 수순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 게 뭐냐면 그나마 뭐 금융권이나 제도권에서 흡수됐으면 쿠션이라도 충격의 쿠션이라도 있을 텐데 일반 개인 리테일로 판매된 게 현재 2,500억 이상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한테 판매된 게 2,500억이라고요? 뭐 S증권을 통해서 좀 많이 팔린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일반 개인이 이 지금 현재 이 부도 상황에 근접한 이런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서 2,500억의 현재 노출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칫하면 이게 어떤 채권들은 대부분 다 무담보거든요. 예. 그러면 사실상 기업 회생이 만약에 실패로 돌아가거나 원활치 않으면 어쩌면 상환 내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자분들이 드디어 어저께부터 거리로 나와서 이제 집회와 구제를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한편으로 이제 민생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문제로 이제 문제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뭐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채 살 때 그게 이제 부도날 거라고 잘 생각은 하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웬만해서는. 네. 그리고 이게 아주 이제 미래의 일을 우리가 내다보기는 어려우니까 유명한 회사가 뭐 회사채 발행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안심하고 사는 네. 건데 물론 이게 개개인의 투자에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네. 그렇지만 이 정도면은 진짜 정부가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요. 점점 개입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앵커님도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 지금 판매되고 있는 금융상품들의 금리가 6에서 7 정도로 현재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 굉장히 고금리거든요. 그런 고금리는 한편으로 뭐냐면 한편으로 더 많은 리스크가 있는 상품인데 이 투자자분들은 나 리스크 공지를 제대로 못 받았다. 나 불안전 판매 당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현혹이 돼서 설명을 듣고 이렇게 위험한 상품을 팔았는가라고 보니까 현재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금리라 괜찮다. 오히려 수익적으로 좋다. 근데 위험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천하의 홈플러스가 망하겠느냐. 3달 안에는 적어도 안 망한다. 단기 상품이 많거든요. 예. 이래서 샀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판매처인 증권사들은 불안전 판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분들로부터 직접적인 배상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구에 접점에 서 있는 증권사가 오히려 본인들도 몰랐다라고 하면서 홈플러스를 직접 상대로 한 2차 형사 고소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법률 문제가 끝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국민연금도 지금 조 단위 손실이 우려된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여러 해명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기준으로 완벽하게 해명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당초에 나왔던 첫 번째 보도는 뭐냐면 국민연금이 약 6천억 정도를 투자했다. 라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당이라든지 아직 못 받은 이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합치면 자칫하면 1조대 손실이 가능하다라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국민연금이 1차 해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투자한 원금은
6천억이 맞는데 3천억 정도는 회수가 됐다. 그러니까 미회수 잔액은 3천억 수준이다라고 하니까 1조 대는 아니다라고 해명이 나왔어요. 그 말이 맞다고 쳐도 그건 원금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정상적으로 투자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이익까지 합치면 제가 볼 때는 3천억에서 6천억 사이는 손실이 가능한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남아 있는데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상품은 상환 우선 전환주라고 해서요. 예. 상환권도 있고 전환권도 있고 쉽게 말하면 상환을 하자라는 건 내 돈 돌려줘라는 거니까 채권자 권리거든요. 예. 또 나 전환 주식으로 바꿔줘라고 하는 건 주주가 될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 두 가지 옵션이 다 있는 상품인 줄 알았는데 지금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상환권이 포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연금 스스로 자기의 지위를 낮게 잡음으로써 낮게 내려가는 거에 동의했다라는 얘기인데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어떻게 이렇게 리스크를 홈플러스 입장에 맞춰주면서 예. 쉽게 포기했느냐 이런 비판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 국민연금은 우리가 상환권 포기하는 거에서 동의한 적은 없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품 구조를 자세히 보니까 국민연금에게 직접 상환우선 전환주를 발행했던 거는 홈플러스의 지주사로 보이고요. 그 지주사는 거꾸로 홈플러스에게 또 한 번 상환우선 전환주를 발행받는 방식이에요. 즉 쿠션을 두 번 치는 방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나는 그렇게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으로서 그렇게 리스크 허술하게 관리하지 않아서 동의하지 않았어라고 하지만 그 상품을 한 달이 건너가면 결국에는 국민연금에게 발행했던 회사가 거꾸로 홈플러스에게는 상환권을 포기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국민연금이 보고 받았을까? 또는 결국 그 실질이 이게 저거가 다 똑같은 얘기인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국민연금의 지위가 약화된 것은 사실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보고 내지는 동의 절차가 과연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의문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사모펀드 문제가 대두가 돼서 MBK 지금 뭐 감사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감독원에서도 뭐 세무조사부터 시작해서 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했는지 감독검사까지 현재 다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왜냐하면 MBK가 지금 신용평가사들이 기습적으로 등급을 낮춤으로써 어쩔 수 없이 자기네들이 회생이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지금 오늘까지 나오는 보도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이 등급을 낮추기 전에 이 사실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MBK 다양한 부도덕성이 현재 도마 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사는 피하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결국은 정치권이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칼럼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